나는 이 잔을 사랑합니다. 햇빛이 유리잔에 비치면 그 햇빛을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내가 이 잔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부서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넘어뜨리거나 내 팔꿈치에 맞아 선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잔은 부서져 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유리잔이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유리잔과 함께하는 1분 1초는 소중해집니다. 연약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가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 예컨대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 말할 수도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 판리경전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었다.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자기 고백을 토해낸 사람이 바로 붓다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 붓다가 이토록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붓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연약함으로부터 그 연약함을 발판 삼아 그는 깨달음의 광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연약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과보호 때문이었다. 심리학자 마크 앱스타인은 붓다의 깨달음의 여정을 트라우마의 자기 치유 과정으로 본다. 그는 자신의 저서 트라우마 사용 설명서에서 붓다의 인생에서 가장 원초적인 상실을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여긴다. 붓다의 어머니 마야는 붓다를 낳은 후 겨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우리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여운 일인가라는 집단적 연민의 분위기가 그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다. 붓다의 아버지와 시종들은 모두 붓다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붓다가 그 어떤 아픔도 겪지 않도록 지나치게 조심했던 것 같다. 붓다가 29살이 될 때까지 죽음과 질병, 늙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붓다는 고통에 방엄하게 둘러싸여 고통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붓다의 아버지 또한 아내의 죽음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에 그 트라우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들을 완벽하게 살균된 환경에서 키우려 했던 것일까? 고통도 슬픔도 없는 인공의 낙원 속 거대한 인큐베이터처럼 살균된 환경에서 자라난 붓다는 고난이 없는 만큼 경험도 지혜도 부족했다.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야라고만 가르치는 것도 억압의 일종이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피함으로써 그들은 붓다를 완전 무결한 행복의 나라의 통치자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헬이라고 부른다. 트라우마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것. 트라우마와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붓다의 주변인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 고통과 맞닥뜨렸을 때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다. 붓다의 주변인들은 고통을 해리시킨 후 고통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휴화산 아래는 거대한 슬픔의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삶의 표면에서만은 적어도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붓다의 주변인들은 붓다의 성장 환경을 상처 없는 무균실로 통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무시했다. 상처가 없는 한 존재는 깊어질 수도 넓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해리는 상처로부터의 최선의 방어기제가 될 수 없다. 방어기제는 일시적 위안일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은 필연적으로 분출의 비상구를 필요로 한다. 나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나는 못났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아픔을 표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쿨한 태도가 오히려 상처를 키운다. 고통 자체로부터 차단된 환경에서 살았던 붓다는 극도의 연약한 마음을 지닌 젊은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항상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했지만 그것은 강요된 평화, 조작된 행복이었다. 붓다는 마침내 가족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모든 안락함을 송두리째 버린다. 주변의 과잉보호 속에서 거짓 자아로 살아온 스스로의 뼈아픈 트라우마를 깨닫고는 출가를 결심한다.
궁 밖에서 노인, 병자, 죽은 사람, 숲속의 수행자를 만난 후 깊은 충격을 받은 그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붓다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아잔차 스님의 유리잔 이야기다. 마크 앱스타인은 태국의 유명한 수행자 아잔차를 만났던 경험을 소개한다. 아잔차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아름다운 유리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잔을 사랑합니다. 햇빛이 유리잔에 비치면 그 햇빛을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내가 이 잔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부서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넘어뜨리거나 내 팔꿈치에 맞아 선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잔은 부서져 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유리잔이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유리잔과 함께하는 1분 1초는 소중해집니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거대한 제방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섬광 같은 깨달음의 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바로 무상성의 본질이 아닐까 싶었다. 무상성을 모든 것이 덧없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상성이란 바로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유리잔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예찬하면서도 동시에 이 유리잔은 이미 부서져 있다고 인식하는 것. 이렇게 가장 긍정적인 극단은 물론 가장 부정적인 극단까지 모두 끌어안는 열림의 자세가 바로 무상성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다. 소멸에 대한 공포로 떨지만 말고 소멸 자체를 내 친구로, 아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소멸에 대한 공포를 내 편으로, 내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자에게 상실의 공포는 오히려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촉진제가 되어줄 것이다.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연습. 베를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그만 엽서 하나를 발견하고 우뚝 멈춰선 적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엽서에 적힌 이 구절이 그토록 가슴 아팠던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가장 원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클수록 실망도 크고 희망이 클수록 절망도 크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함께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할수록 성공하지 못할까봐 느끼는 두려움도 커진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를 착취하고 궁지에 몰아넣는다. 바로 이런 나로부터 진정한 나를 지키는 용기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저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말 강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해서다. 나는 요새 싸움의 타깃을 분명히 하려는 생각에 실험을 하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 전체와 싸운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한 생각과 싸우는 것이다. 사람을 싫어할 때도 사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싫어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을 싫어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갈등 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편안해졌다. 무시무시한 적들과도 한번 맞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은 내 안에 있었다.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의 안쪽에는 나는 결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나르시시즘이 도사리고 있었다. 싸움의 타깃을 명확히 하자. 나는 오늘 엄청난 무더위와 끝없이 쌓인 일감과 좋은 뉴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무정한 세상 전체와 싸운 줄 알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내가 진짜 싸운 대상은 단 하루라도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탈출의 열망이었다. 문득 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당신의 안부가 궁금하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짓누른
모든 슬픔의 구름이 부디 내일은 말끔히 거치기를. 설령 슬픔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슬픔을 견딜 수 있는 당신 마음의 맷집만은 두둑해져 있기를.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옳은 길을 향해 자신을 던진다. 20세기 최고의 남극 탐험가로 알려진 어니스트 셰클턴은 남극 탐험선의 이름을 인듀어런스, 인내라고 지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인내심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극 탐험을 함께할 동료들을 뽑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자 무려 5,000명이 신청서를 보내왔다. 그 광고문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위험한 여행에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급료는 적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추울 것이며 오랫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무사히 돌아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성공할 경우 대가는 명예와 인정뿐입니다. 거의 협박조로 들리는 이 무시무시한 광고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탐험가의 운명을 향한 순수한 도전 정신에 감명받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힘든 길임에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을. 이 오싹한 광고문 뒤에 숨은 용감한 탐험가의 진심을 읽어낸 게 아닐까?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뒤에 숨은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 자체다. 남극 탐험대의 보수는 쥐꼬리만 했고 누군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남극 탐험대의 일원이라는 명예와 인정만이 그들이 원한 자부심이었다. 그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용기를 지닌 이들이다. 프랑스의 작가 라퐁테는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가끔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길 위에서 운명을 만난다고. 정말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던 그 일을 천직으로 삼게 되었다는 사람들 또한 많다. 나 역시 그랬다. 글쓰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직업으로 삼기는 싫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직업이 되어버리면 그 열정과 순수가 퇴색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인생은 너무 짧아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좋아하는 일 따로 직업 따로가 되어버리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소모되는 것이다. 지금은 너무도 잘 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운명이었던 작가의 길이 내게는 너무도 소중한 운명이자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나도 20대에는 가끔 사주를 봤다.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잘할 수 있는지, 혹시 내 운이 너무 나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기에. 하지만 정말 이것이 내 이야기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주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후회 없이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마음은 운명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타인의 스케줄, 타인의 프로젝트에 나를 맞추는 일이 되어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식은 저 바깥에서 들려오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내 안에서 들려온다.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상서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켜줄 것이다. 당신이 운명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결심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오직 당신 안의 두려움뿐일지니. 진정 용감한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조차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줄 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선택지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수백 가지 상품 중에 한 개를 고르라고 부추기는 것 같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골라 사랑하라고 독촉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선택의 깊은 본질은 의외로 이분법적이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인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 것인가? 내 안의 깊은 열망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진정한 주체가 된다는 뜻이 아닌가? 그 선택의 길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느낄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까지도 온전히 내 것이기에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진다. 내가 느낀 깊은 행복은 하나같이 쉽게 얻은 성취가 아니라 아주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얻은 것들이 주는 지극히 복잡하고 미묘한 희열이었다. 어렵게 얻은 행복의 바로 앞에는 항상 엄청난 고통이 버티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의외로 간단하다. 계속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길을 향해 나를 온전히 던져버릴 것인가? 그 질문에 온 힘을 다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그 과정에서 삶이 지닌 본래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놓칠 뻔했다고 말하며 먼 훗날의 대단한 나보다 지금의 나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한다. 어쩌면 우리도 먼 훗날의 대단한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틀을 깨고 현재의 나를 만나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의 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의 삶은 미래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다. 먼 훗날의 대단한 나보다 지금의 나가 훨씬 더 소중하다.